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시작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 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현충일 휴일인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 거침없이 하이킥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내려가서 살고 계시는 사저 양산 평산마을 시위 소음 논란 잦아들지 않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시위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려를 표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오후에는요 대통령실에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 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였었잖아요. 당초 알려지기는. 그러다가 대통령실에서 부인을 했는데 저는 뭐 직접 얘기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고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으니 안 한 것으로 믿어야 되겠지만 자꾸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에 대통령께서 특별감찰관 이거 폐지하는 쪽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라고 했다가 나중에 또 사실은 아닙니다. 부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죠. 그런 말씀 안 하셨다고. 자꾸 이렇게 메시지에 혼선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아마추어리즘이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아니 왜 일을 이렇게 할까 대통령실이 이런 의구심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자꾸 했다가 부인하는 모습은 잘못됐어요. 이건 대통령실이 정신 차려야 된다. 대변인실 특별히 좀 업무 기강 제대로 다시 한번 점검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 교수님 혹시 이런 혼선의 이유 뭐라고 짚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혼선이 왜 일어난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이게 언론에 보도될 때는 뭔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언론이 그럼 잘못 보도했든지 뭐 어디서 어떤 소스로 이걸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보도했다면 언론의 문제인 것이고 아니면 누군가가 얘기했는데 그걸 부인하는 상황이 됐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문제인지는 제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언론은 보도했는데 지금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혼선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뭐 제가 그냥 이건 상상을 해보면 언론 입장에서는 뭔가 책임 있는 인사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쓰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냥 당연하게. 아무런 그거 없이 쓰기는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는 만약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뭐 이거는 그 대통령실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어떤 메시지가 나가는데 공통된 메시지가 아니고 다른 얘기가 나오고 나중에 부인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게 되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통령실에 정말 이런 메시지 관리라든지 아니면 대언론 관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국민들한테 상당히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우선 뭐 대통령실의 메시지 혼선은 그렇다 치고 장 교수님은 이 문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마을의 주민들께서 고통받으시는 상황. 그래서 대통령께서 뭔가 조치를 또는 한 말씀 해 주셔야 된다는 민주당의 요청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공개적으로 하시는 것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양산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시위하는 분들의 그 유튜브를 보니까 이건 시위가 아닌 것 같아요. 시위가 아니죠. 이거는 뭐 욕설이고 폭력 행위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당한 자기들의 표현이 아니라 이건 괴롭힘이에요. 그냥 계속 욕설하고 확성기 크게 틀고 24시간 하고 이게 뭡니까? 이런 시위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또 대통령께서 이분들의 법적 조치를 하신 것 자체는 저는 찬성을 해요. 일단은. 왜냐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측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니까요. 문재인 정권 시절에 예를 들면 재벌 총수라든지 아니면 다른 민노총 예를 들면 민노총에서 재벌 총수 집 앞에 가서 계속 꽹가리 치고 뭐 욕설하고 그런 시위들 계속 했었는데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는 보장돼야 됩니다. 헌법상의 자유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묻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께서 직접 당하니까 이거는 잘못됐어라고 하면서 민주당에서 법률안을 개정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집회 시위 결사 헌법상의 권리가
대통령에게 대하는 잣대와 다른 사람 대하는 잣대가 그럼 다르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권리도 그럼 지켜줬어야지. 그래서 개정안도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렇게 욕설 퍼붓는 폭력적인 행위하는 사람들 분명히 저는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전직 대통령 사저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률 개정안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시위 문화 자체를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뒷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거는 정상적인 시위라고 보기 어려워요. 네. 이거는 집회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의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예. 외국 같은 경우에는 헤이트 스피치라고 해서 이렇게 혐오화를 이런 거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집회 자체에서. 유럽이 특히 그렇죠. 예, 그걸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어떤 특정 성이나 특정 집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혐오하는 표현들 자체를 집회 자체에서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런 부분들은 너무 관용적이에요.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집회의 자유는 보장돼야 돼요. 의견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보장돼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신체의 자유라든지 아니면 정신적 고통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그런 문제의 자유로 발전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그건 제한돼야 할 자유에 포함된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이 그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격 모독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밤새 그냥 24시간 이걸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행동에 집회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나 자기 의사의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인정해 주되 네. 그것이 사람의 생활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거나 그걸 방해할 정도의 행위로 이어지는 것.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집회라고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괴롭힘을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일정 부분 제한하는 법적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좀 아쉬워요. 하여튼 네. 본인 인권만 뭐 중요한 거냐, 다른 사람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왜 법 개정 안 하려고 했었느냐, 뭐 그러한 이중잣대 논란은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시기적으로 그 전에 집권했을 때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KBS 라디오 인터뷰 내용 일부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이준석 대표 임기이긴 합니다만은 그 안에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나요? 제가 볼 땐 그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준석 대표는 대선에서 승리를 했고 이번 지선에서도 전국을 누비면서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전면에 나서서 아주 기동력 있게 참 열심히 잘한 수장인데 네,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내년 6월까지가 임기인데 그 전에 혹시라도 다른 뭐 전당대회를 일찍 한다든지 임기가 준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그 얘기에 대해서 성일종 의원이 도대체 왜 그 얘기가 나오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짚어 넘어가야 할 게 뭐냐면요. 지금 당장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에 간 부분에 대해서 당내 중진 의원들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죠. 정진석 나오죠. 국회 부의장이 우선 그렇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진석 국회 전 부의장이 좀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다. 언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당 대표가 그래도 공식적으로 외국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외교 활동을 하는데 네. 뒤에 앉아가지고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결코 어른스럽지 못하고 다른 의도가 있어 보여요. 다른 의도라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윤핵관이 저 사람 윤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경고해 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좀 당대표직에서 끌어내리고 싶다라는 네. 그런 심중과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중진 의원이라면요. 그렇게 그러한 뭐 당대표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좀 설득 좀 하고 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게 맞지. 네. 저런 식의 공개적인 저격은 하여튼 다른 의도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네.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왜 갔냐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네. 그냥 단순히 그냥 아니 왜 갔어? 왜 적절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당대표로서 부적절한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은 좀 윤리위에서 어느 정도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되면은 예. 당대표직에서 내보내야 돼라는 네. 명분을 쌓아가려는 것이 아니냐.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들었던 KBS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가 네. 이준석 대표의 임기 조기 중단 네. 이야기의 네. 근원도 결국 이러한
국민의힘 내 중진 의원 윤핵관들의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리위 쪽에 있는 분들하고 몇 분하고 좀 통화를 해봤는데 의지가 이제 강하게 느껴져요. 6월 24일 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정도의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지금 의원들도 지금 나뉘고 있어요. 저렇게 윤핵관의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당연히 뭐 잘못했으면 당연히 징계 받아야지라는 거고 이제 성일종 의원이나 한교 사무총장 같은 분들은 아니 그래도 대선도 이기고 지선도 이기고 그랬는데 아직 경찰 수사가 제대로 뭐 처리되거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대선 지선을 이긴 당대표를 쫓아내려고 하냐. 이거 부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당이 논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6월 24일 전까지 상당히 당은 시끄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문 교수님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도 윤리위원회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 당대표의 당내에서 어쨌든 윤석 당대표에 대한 어떤 비토 세력들이 있고 윤핵관들과도 관계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게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지금 이제 뭐 윤리에 물론 해부된 건 또 다른 사안이긴 하지만 그 사안을 처리하는 방식들을 보면 윤석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우크라이나를 간 건 뜬금없어요. 그러니까 갈 수는 있는데 왜 지금 왜 가냐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특사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외교 활동 그냥 당 대표로 간 거잖아요. 특별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냥 개인적 일정인데 대통령실이나 외교부나 어떤 뭐 친서나 이런 것은 없다라고 전혀 없고 또 외교부에서 사실은 처음에는 좀 안 좋게 얘기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안 했는데 본인이 계속 원하다 보니까 가게 된 거라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던데 그런 것들도 어찌 보면 그런 이제 당내 그런 반발에 대해서 본인이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는 끝까지 그냥 당대표를 하겠다. 어떤 것이 와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반발 이런 행동이라고 저는 봐요. 혁신이 띄운 것도 그렇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 사이에 어떤 충돌의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왜 우크라이나에 갔고 왜 이렇게 서둘러서 혁신위를 띄웠고 또 공천개혁이라는 폭탄을 먼저 쾅 던진 것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흔드는 사람들에 대한 선제 공격이다. 이 부분 맞나요? 혁신위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보여요. 하나는 민주당이 저렇게 자중질환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국민들께 여당으로서 혁신하고 개혁하는 그러한 이미지 주도권을 좀 갖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의 이유고 또 하나는 나 당대표야. 내가 아직 결정을 하면 당은 내 결정대로 따르게 돼 있어. 라는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아니었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건 잘했다고 봐요. 어쨌든 선거에 이겼다고 안주하면 안 되잖아요. 자꾸 뭔가를 개혁하고 바꿔나가고 기득권을 좀 버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잘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도 잘한다고 칭찬을 하던데요. 지금 민주당 모습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은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우크라이나 간 것은 정말 생뚱맞은 일인데 머리 좋고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이준석 대표가 이러한 논란이 왜 갑자기 왜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논란이 있을 걸 뻔히 알면서도 갔다라는 거는 뭔가 숨겨놓은 카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곧 나오겠네요. 그냥 갔다면은 정말 생뚱맞은 짓을 한 거고 뭔가를 가지고 와서 뭐 예를 들면 본인의 위상과 어떤 윤리위에서의 징계를 좀 피할 만한 카드를 갖고 왔다면 그것은 아주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9일날 귀국하잖아요. 그 전에 뭔가를 하나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측입니다. 많이 궁금해지네요. 유튜브로 르브론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은 이제 시작입니다. 윤핵관 대 이준석, 안철수 대 이준석. 앞으로 2년간 계속될 거예요. 이분이 뭔가 좀 신기가 있으신가요? 근데 이 갈등이요. 지금 세력 간에 격차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윤핵관하고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의 세력이 지금 국회 내에 별로 없어요. 의원 세력이 몇 명 없어요. 이준석 대표를 따를 만한 사람이. 왜냐하면 내년 길게 해도 내년 6월까지잖아요. 그럼 공천권을 이준석 대표가 행사를 못 해요.
그러면 그렇죠. 다음번 당대표는 윤핵관이 미는 사람이 될 텐데 네.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갈등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뭐냐면 예. 이준석 대표 갖고 있는 스타일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력으로 보면 맞아요. 세력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 없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문제를 발생시키고 문제를 키워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언어의 화력이 엄청 하긴 또 크죠. 표창원의 뉴스웨이킹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지금 당 뭐라고 하시면은 그리고 누군가를 막 네. 공격한다거나 이런 이제 본인 그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공격력이 강하죠. 예, 그런 네.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화는 적지만 본인이 나와서 언론을 이용해서든 아니면 다양한 다른 어떤 전략적 선택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문제가 키워질 수는 있다는 거죠. 네.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영향력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젠 민주당으로 가볼까요? 먼저 오늘 아침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TBS 라디오 인터뷰 내용 일부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정리가 되면 좋은데 2015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할 때 결국 당이 깨지 않았습니까?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이 나가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상처가 더 컸죠.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가 당권을 잡았을 때 내분이 생긴다라는 우상호 의원의 과거 사례 언급이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러다가 이거 또 분당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분당 안 돼요. 분당 안 됩니다. 네, 분당 되려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죠? 그 분당할 세력을 이끌 만한 지도자급 인사가 있어야 돼요. 어허. 그 지도자급 인사는 두 예.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적인 인기가 높아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네. 그분이 공천권을 행사해서 공천하는 사람들을 당선시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지역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고 네.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의 분당은 그냥 말의 성찬으로 끝날 뿐이다. 그럼 2015년에 김한길, 안철수 두 분이 그런 역량을 가졌었다라고 보십니까? 그때는 그랬죠. 그래서 호남에서 완전히 28석 중에 23석을 결과적으로 그랬죠. 이겼잖아요. 이후에.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이 그 당시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국민적으로 지지율이 좀 나왔었고요. 높았었으니까. 네. 근데 지금 민주당에는 없어요. 없습니까? 없어요. 혹시 이낙연 대표, 전 대표? 미국도 1년 동안 미국 가신다고 미국 가 계시니까. 네. 최 교수님, 네, 웃지만 마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거는 분석을 잘하네요, 장 교수가. 다른 건 잘 못하는데. 네, 못한 게 뭐가 있어요? 맞아요. 분당 가능성이 없다. 이 분석. 못한 게 뭐가 있냐고요. 얘기해 분당 보세요. 가능성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분당 네. 가능성이 없고. 저기 예. PD님 그러니까 패널 비하 발언을 좀 중재해달라고 해요. 제가 옐로 카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 교수 말처럼 네. 다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가더라도 다른, 예를 들면 분당을 한다는 말은 나가 다른 살림을 차려야 되는데 그 네. 살림을 차려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없어요. 아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네. 때는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왜냐하면 본인들 입장에서도 다음번에 총선에 또 당선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당장 분당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내부에서 물론 여러 가지 충돌이나 분란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분당을 하고 본인들이 나가서 뭔가 새로운 살림을 차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또 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본인들을 리드해서 그만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네. 쉽게 분당을 결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겁니까? 나가면 되겠죠. 왜냐하면 그만한 대중적인 인지도, 지지도가 있는 분도 없고 네. 또한 당내 다수의 세력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나가면 되겠죠. 근데 하지만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 때문에 민주당은 상당히 어려워질 거예요. 만약에 혼란스럽고. 출마한다면? 네, 왜냐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반대 계열인 사람들 뭐 친문이라든지 아니면 친 이낙연 계 분들은 우리는 이제 죽었다. 아하. 우리는 공천 못 받겠다. 네. 이거 결사적으로 말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내부적인 갈등이 심화될 거예요. 그러한 논란을 2달 동안 겪으면은 민주당은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저게 어떻게 지난 5년 동안 정권을 담당했던 집권 여당이었느냐. 네. 저 큰일 났다. 저 사람들. 이런 식의 버림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가 나가서 당대표 되면 본인은 살고 당은 어렵게 만드는 네. 그러한 일이 또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저는 이제 이번에 당대표 안 나가겠습니다. 정말 당을 제대로 살리고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 당대표 나가서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을 살리기 위한 백의종군을 하겠습니다. 예. 라고 뒤로 빠져주면 당도 살고 본인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 교수님, 예. 뭐 지금 장 교수님 말씀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고요. 이재명 의원 아니면 뭔가 방향 제시나 정리정돈이 안 될 거다라는 말씀이 많은데 왜 이재명 의원은 침묵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방선거에서 뭐 구도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선거이긴 했지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당선됐지만 다른 이제 지역에서 낙선한 분들한테 미안한 마음 분명히 갖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지금 뭔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해요. 아하. 그리고 그거는 여론도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본인은 그냥 침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 관련해서도 네. 대표에 출마할 거냐 말 거냐도 여론이 정말 또 민주당 내 여론들이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나서서 깃발 들고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다만 민주당 내에서 정말 불가피하게 뭐 어느 누구든 우리를 리더로 우리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민주당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면 그걸 거부하지는 않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렇지만 본인이 나서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네. 그래서 아마 침묵이 길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당장은 일단 어쨌든 지도체제 구축이 돼야 되고 비대위원회 구축이 돼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주중에 혁신형 비대위를 구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까? 그러니까 혁신형 비대위라는 게 거짓말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요? 2달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권한이 없는 비대위예요. 이 비대위가 어떻게 혁신을 해요? 이거는 전당대회 준비하는 비대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혁신형 비대위가 되려면 그 비대위에 막강한 권한을 줘야 돼요. 근데 2달 동안 무슨 권한을 갖고 뭘 혁신형이라는 게 주로 당원 당규 개정이라든지 뭐 그렇죠. 공천 시스템, 당내 그렇죠. 지도부 시스템 이런 거 바꾸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바꿔요? 지금 2달 동안. 그냥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대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가로 열고 자꾸 혁신형 비대위라고 그러는데 전당대회 준비 비대위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장 교수님이 적절한 비대위원장 추천하신다면? 저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님이나 아니면 유인태 사무총장님 같은 분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싸우잖아요. 개파들끼리. 그런 개파들이 그래 저분 말이라면 우리가 조금 좀 덜 싸우자. 우리 갈등 좀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하자. 그래도 저분이 한마디 하면 깨갱 이렇게 말 안 하는 그런 정도의 권위와 리더십이 있어야지. 당내 어른. 네. 그냥 예를 들면 언론에 나오는 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우상호 의원이 비대위원장 되면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나이 많은 어른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 교수님도 관리형 비대위가 될 것이고 당내 어른이 맡아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앞부분, 그러니까 관리형 비대위가 될 거라는 건 동의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비대위를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차라리 현재 박홍근 원내대표가 계속 그냥 전당대회까지 권한 대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달밖에 안 돼요. 그리고 비대위 구성하는데 또 싸우면 이게 또 안 좋게 비춰져요. 그래서 왜 비대위를 하려고 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니 8월에 전당대회 하는데 지금 6월이에요. 그냥 뭐 비대위 만들지 말고 그러면 당대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만들어서 거기서 준비해서 좀 빠르게 해도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분명히. 왜냐하면 지금 당장 당대표 선거하면 당선될 사람이 어느 정도 뻔하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재명 이제 만약 당대표를 나오신다고 하면 그분의 반대 입장에 섰던 분들 입장에서 이걸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혁신형 비대위란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지금 상황에서 적절하냐 하는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괜히 분란만 더 일으켜요. 또 혁신형 비대위가 들어와서 전당대회 뭐 미루자고 하거나 아니면 뭐 또 연기하자거나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그땐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저는 보고 8월 전당대회는 미루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견이 있으면 안 돼요. 어쨌든 정해져 있는 룰대로 가면 돼요. 만약 이견이 있으면. 그러면 논란은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그 사이에 혁신형 비대위를 만들 게 아니라 저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막 꾸려서 거기서 잘 준비해서 전당대회가 공정하게 잘 치러지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장 교수님 말씀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것이 거의 명약 관화하고 그렇게 될 경우 민주당 내에 소위 말하는 친문 서로 간의 어떤 갈등 봉합이 될까요? 안 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자기 공천권을 위한 투쟁의 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2024년 총선 공천 때까지 격렬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투쟁 이런 것이 좀 반복이 될 것 같아요.
같은 건데 이재명 의원도 솔직히 출마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나를 향하는 사법적인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한 본인이 대통령 출마하고 싶어 하는데 공천권을 2024년도에 행사해서 자기 세력을 최대한 많이 국회의원 당선시켜야 후보가 되길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거침없이 하이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장성철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